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삼성에서 선보인 게이밍 노트북 갤럭시북 오디세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예전 영상에서 기대가 되는 노트북은 갤럭시북 오디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소개한 이종의 노트북이 아닌 다른 노트북에 눈이 조금 더 가는데요. 갤럭시북 오디세이가 무척이나 끌리더라고요.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과 함께 발표가 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출시를 안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출시가 된 상태죠.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이 소소한 내용부터 성능을 측정하면서 좋았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을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해보죠. Let's get it! 1세대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 2세대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 그리고 현행 갤럭시북 오디세이. 정확히는 갤럭시북 라인업에 속해 있지만 아무튼 오디세이 이름을 붙이고 나와서 서자 느낌의 3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로고의 위치와 크기, 로고를 디귿자 모양으로 감싸는 캐릭터 라인, 전체적인 노트북의 모양 등등, 외관은 1세대 오디세이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1세대는 아주 살짝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었다면은 지금 리뷰하는 갤럭시북 오디세이는요,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흔히 말하는 칼각, 딱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요즘 제품 같은 느낌이 더 들죠. 바닥면도 정말 깔끔하기 때문에 로고를 제외한다면은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 단정,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사용기를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펙시트부터 훑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가면 좋으니까요. 15.6형 FHD 디스플레이에 외장 그래픽은 GeForce RTX 3050 Ti, CPU는 i7 11세대 6코어 12스레드고요. 램은 DDR4 8GB, 저장 장치는 512GB예요.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이엔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는 준수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은 2주가 넘게 활용을 했었고 제가 꼭 구매를 하고 싶었던 제품이었으니까요. 사용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일단은요,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는 거는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제가 그대로 놔뒀었는데 열었더니 바로 켜지더라고요. 이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윈도우 11의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베젤도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디스플레이가 180도 지원되기 때문에 힌지 각도에 상관없이 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힌지가 이렇게 중앙 부분부터 양쪽 이렇게 외곽까지 거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튼튼할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크기도 15.6형이라는 보편적인 크기에 무게도 1.8kg이 살짝 넘는 수준이라서 무난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보드 얘기를 하자면은 얇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키 스트로크가 낮은 편인데요. 깊게 누르지 않아도 타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눌렀을 때 또각거린다거나 반응이 확실히 온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타건을 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레이아웃도 풀사이즈 수준이죠. 우측에 키패드가 세로로 3줄인데요. 4줄이 일반적이긴 하죠.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엔터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레이아웃 형태를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키패드를 넣어줬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5.6형이어도 없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다만 방향키는 굉장히 아쉬운데요. 물론 쓰다 보면 적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게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게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윈도우 11 홈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과 확장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반에 몇 가지 설정만 하면은 바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두께가 꽤나 얇은 편인데도 포트 구성은 훌륭합니다. 물론 썬더볼트가 탑재가 안 되긴 했지만 타입C 충전이 가능하고요. USB-A 3.2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보기 힘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HDMI 이더넷 포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 썬더볼트의 아쉬운 부분을 구성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은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낮은 등급인 8GB, 512GB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바로 확장성인데요. 램 슬롯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트북 램 구매해서 꽂으면은 아주 편하게 16GB 듀얼 채널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NVMe SSD 용량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용량이 부족하다면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하면 저장 공간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대기업 노트북 하면은 내부 확장성이 굉장히 인색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쓰면서 배터리도 준수하게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배터리 절전 모드로 사용하면 화면 최대 밝기가 강제로 낮아지는 노트북도 있는데요. 갤럭시북 오디세이의 화면 밝기가 최대 340 니트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쨍한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절전 모드에서 테스트를 해봐도 대략 한 6시간 2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충전 시간도 아주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0% 이후로 조금씩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80에서 90% 한 요 정도까지는 충전하는 데는 무난하다, 평이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저전력 CPU도 아니고 외장 GPU가 있는 제품이니 배터리의 성능이 최상은 아니지만 뭐 요 정도 선이라고 하면요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성능을 살펴봐야겠죠. 게이밍 노트북은 RTX 3060부터지. 요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하의 스펙이어도 적당히 옵션 타협을 하면요 충분히 가성비를 챙겨가면서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 만한 스펙이 됩니다. 2-3년 사이에 컴퓨터 부품들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으니까요. 단순히 RTX 3050 Ti를 사용했다고 뭐 평가절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벤치마크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선 램은 16GB로 놓고 테스트를 했고요. 시대벤치 R235로 i7 12세대 성능을 측정해보면 싱글코어의 성능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멀티코어의 성능은 같은 인텔 CPU인 i9 9980H보다 조금 더 좋게 측정이 되는데요. 9980H가 8코어 16스레드거든요. 더 낮은 코어 스레드지만 코어당 성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멀티코어 성능에서도 살짝 앞질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스파이는 GPU의 성능 자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종합 점수는 미들레인지 체급의 노트북의 평균치보다는 초급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당연히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모든 옵션은 풀 HD 해상도의 최고 옵션으로 두었는데요. 오버워치는 내장 그래픽으로도 상당히 잘 나오는 게임이지만 옵션이 꽤나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수 인원으로 대치 중이라면 90에서 100프레임, 한타 시에는 70에서 80프레임 요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프레임을 확보하려면 옵션을 조금 타협해야겠고요. 배그의 경우는 프레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오브젝트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면 순간 프레임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국민 옵션으로 설정을 해두면 80에서 90프레임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배그를 하기 위해선 옵션 타협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그가 하드웨어 바를 좀 타는 게임이기도 하고 CPU의 스로틀링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레임 편차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심하게 나왔는데요. 스로틀링 이야기는 마무리하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위쳐3는 풀옵션에서 40에서 50프레임대를 보여주면서 나쁘지는 않은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프레임보다는 인물 간 대화를 할 때 스킨이 뭉개지는 게 너무 도드라져 보여서 저는 이게 별로였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픽카드의 램이 4GB라서 상급 옵션을 선택할수록 많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쾌적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70에서 80프레임대를 유지해주고요.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아2용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TGP는 최대 40W로 설정이 된 것 같고요. 테스트한 게임의 대부분 구간에서 35W가 조금 넘게 측정이 되거든요. 고사양을 위해 설계된 제품은 아니라는 게 여기서도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실제 테스트를 하면서도 비슷한 사양이나 비슷한 가격대의 노트북들보다는 아쉬운 성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도 우선 얘기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삼성 제품이고 저렴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감을 충분히 주는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뼈 때리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게이밍 노트북의 필수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능일 거고요. 두 번째는 성능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발열 억제력, 쿨링 시스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능을 온전히 표시해주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뤄주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더 이쁘고 깔끔하면 좋고요. 요거는 좀 빼고. 자, 이게 게이밍 노트북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북 오디세이는 위에서 나열한 4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조건에서 미달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발열 관리가 안 됩니다. 우선 얇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로틀링에 굉장히 쉽게 걸리는데요. 스로틀링이 뭐냐면 과도한 발열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거를 억눌러야 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쿨링 시스템이 이 역할을 하죠. 히트 파이프나 히트 싱크, 그리고 팬 이런 것들이 빠르게 돌면서 온도를 낮춰주는데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래도 쿨링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온도까지 올라간다면 CPU나 GPU의 성능을 강제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스로틀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갤럭시북 오디세이는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으로 스로틀링이 굉장히 쉽게 걸립니다. RTX 3050 Ti라는 엔트리와 미들레인지 사이에 위치한 외장 그래픽 카드와 인텔 i7 11세대라는 적지 않은 발열을 내는 프로세서를 감당하기에는 요 갤럭시북 오디세이 쿨링 시스템이 많이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 3D 마크 돌려서 온도를 확인해보면 90도 중반 가까이 찍히기 때문에 온도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엄청 놀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도레 너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 스튜디오는 언제나 한 20도에서 21도 이 정도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유지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발열 제어가 안 되다 보니 게임을 할 때 성능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아니 어쩔 때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열이 받아도 프레임이 뚝 떨어지고 이게 좀 꾸준하게 성능을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노트북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0Hz 주사율 지원인데요. 게이밍 모니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44Hz 요거는 아니어도 못해도 90에서 한 120 요 정도의 주사율을 넣어줬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듯 싶은데 FPS 게임이나 순간 반응이 필요한 게임이라면 당연히 아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프레임이 잘 나온다고 해도 2분의 1 수준의 장면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그리고 안 그래도 주사율도 낮은데 색감을 표현하는 능력 역시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그 디스플레이의 그 삼성이 그렇게 오디세이 모니터가 좋은데 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등한시했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은 표준 색역대를 한참 밑도는 sRGB 62%, P3는 46% 이 수준이었고요. 색상 정확도는 제가 테스트한 디스플레이 가운데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감마값은 2.2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은 가능하지만 색상을 세심하게 만져야 하는 분들에겐 추천하기는 쉽지가 않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HDMI 연결해서 외장 모니터를 써야겠죠. 물론 일반적인 용도에서는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오디세이라는 삼성의 게이밍 브랜드가 붙은 만큼 화산 색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주사율도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3년 전과 똑같습니다. 개발팀의 역량이 부족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성능 제어를 소프트웨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이게 왜 이렇지? 저는 이런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프로필 저장이 있는데요. 단계별 원하는 성능 설정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화질 선택이나 블랙 이퀄라이저, 돌비 애트모스 이런 것처럼 편의상 정도를 저장하는 역할이라서 이 정도면은 굳이 오디세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소프트웨어는 편의사항 같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성능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이 충실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오디세이 소프트웨어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세 가지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무리 겸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쓰면서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당연히 장단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갤럭시북이나 프로 라인업들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 성능 면에서 특히 GPU 이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갤럭시북 오디세이를 구매한다면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꾸며놓은 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고성능 느낌을 뽐내면서 CPU는 물론 GPU의 성능까지 챙겼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새로운 게이밍 노트북이 나왔네. 스펙 나쁘지 않네. 성능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서는 기존 게이밍 노트북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으로 보기보다는 기존 갤럭시북이나 갤럭시북 프로의 연장선에 있는 고성능 노트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디세이란 이름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과한 것 같고 갤럭시북 프로 플러스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갤럭시북 프로 울트라 요 정도로 네이밍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평가는 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삼성 제품이니까 브랜드 그다음에 AS 이런 게 포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비싼 건 너무 당연하고요. 제가 1399달러에 구매를 했으니까 대략 166만 원 수준인데 요즘 게이밍 노트북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고 라인업이 굉장히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 갤럭시북 오디세이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좀 개선사항이 많은데 여기서 정말 하나만 딱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디스플레이 고르겠습니다. 네. 나 이러다 돌 맞는 거 아니겠지?